선생님, 용어 같은 게 어려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어디에서? 지문을 읽을 때. 용어? 네. 아, 용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용어인지 아닌지 정도만, 중요한 용어인지 아닌지 정도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네모치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두지 않더라도 지문을 이제 돌아갈 때 지금 선택지에서 용어가 나오면 아마 확인을 하게 될 거라고. 머릿속에 어려운 용어가 됐기 때문에. 아는 용어는 확인 안 해도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처럼 말 자체가 어려우면 기억이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지문으로 돌아오겠지? 근데 지문에서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모친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 네모가 어디에 있는지만 봐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 나중에 지문에서 무언가 정보를 찾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과제를 할 때 과제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 지문을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래야지 어려운 글을 읽을 때 그 연습했던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 (22조) 문학 개념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개념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하고 보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개념이 확실치 않았던 것,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문학 개념어 시험은 우리 문법 봤던 것보다 훨씬 쉬워. 그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어만 명확하게 외워주면 돼. 이거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럼 반어랑 밑에 있는 역설에다가 각각 별표를 해줘. 왜냐면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지금 작품 감상과 관련되는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작품 감상과 관련되는 표현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서리법. 서리법을 보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평서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평서문이 부정 표현이면 긍정 표현으로 바꾸는 것. 그래야지 작품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서리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이제 볼 반어와 역설입니다. 이거는 작품을 감상하면 자연스럽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표현 방법이거든. 반어부터 실제 마음과 반대로 표현.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건 칭찬이야. 하지만 표현은 욕이거나 혹은 비난이야. 이런 게 바로 반어라는 거지. 표현하고 싶은 의도와 반대가 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반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상황이 필요해. 왜냐하면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공놀이를 하다가 창을 깼네. 그 아이에게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칭찬의 의미로 잘했어요? 앞으로 창문 더 깨라 이런 의미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반어는 작품 감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파악해야 하는 그 표현 방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작품의 반어법이라든지 역설법이 나타나 그런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이거는 꼭 다뤄.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해주면 되겠다. 첫 번째 예문을 봐봐. 나는 2개월 누워 지냈대. 그래, 누워 지냈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누워 지낸 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래. 뭐 한 거야? 이별한 거잖아. 이별했는데 누워 지냈대.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별했는데 누워 지냈대. 여러분들 이별의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가? 앓는 거지. 이별의 후유증이 커서 앓는 거라고, 아픈 거라고. 그렇게 해야죠. 연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봐봐. 내가 지금 누워서 지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헤어져서 지금 누워 지내는 거잖아. 아픈 거라고. 그런데 편히 지냈대. 이 부분이네. 편히 지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반어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고전 시가에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일부러 따왔어. 상황을 잘 봐야 돼.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귀뚜라미가 내는 소리죠. 슬픈 소리로 저 혼자 울며 지내기에 창 안에 얕게 든 잠을, 야, 우리 지금 잠이 얕게 들었대. 일단 잠에 대해서는, 잠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긍정이거든. 왜냐면 이건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혹은 당연히 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얕게 든 잠이야. 잠이 깊이 든 거야? 그렇지 못한 거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깊이 들지 못한 거야. 잠은 자긴 해야 되는 건데, 그 잠을 뭐 했어? 그 잠을 깨웠대. 그런데 뭐라고 깨웠냐면 알뜰이도래. 우리가 보통 알뜰하다라는 말은 어떤 때 써? 좋을 때 쓰는 거지. 지금 내가 이거 간신히 든 잠이란 말이야. 잠을 자긴 해야 되는데 잠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 이 상태에서 깨면 안 돼. 계속 자야지 이제 깊은 잠으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니야. 우리 수면 중에 렘수면 들어봤어? 렘수면은 이제 얕게 자는 거고, 깊게 자면, 렘수면이 지나면 이제 깊게 자게 되는 거란 말이야. 깊게 자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건데, 이때 어떻게 된 거야? 깼네. 너네 잠 자려고 하는데 잠 깼어. 어때? 개빡치지? 빡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라고 표현했어? 알뜰하대. 그럼 여기에서 바로 어떤 표현인 거야? 반어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역설입니다. 역설은 이게 중요해. 논리적 모순이야. 논리적 모순이 중요합니다. 모순이 무슨 뜻이지? 모순. 모순은 두 가지 내용이 충돌될 때, 모순이라고 하잖아. 장사꾼이 이거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창으로는 이건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모순이거든. 단순하게 역설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내용이 충돌될 때를 모순이라고 한다는 것. 반면에 단어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문장 자체는 자연스러워.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였지. 봅니다. 첫 번째부터.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대. 아니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데 지금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역설적 표현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역설이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역설일까? 두 번째는 그렇지. 황홀한 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근데 외로운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상황이 충돌되는 거, 상황이 충돌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정서가 충돌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 걸 역설이라고 한다. 넘어갑니다. 겠거나 화자 자신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거래.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객관화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까? 가로치고 이렇게 적습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기 위해서는 거리감이 필요하죠. 현재의 나로는 나를 돌아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을 보는 것을 같이 하지. 나를 돌아보는 행위를 나를 보는 거, 실제 나를 보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성찰할 때 이용하는 도구가 뭐야? 거울. 그렇지. 그럼 거울과 나 사이, 내가 거울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나와의 뭐야? 거리를 두는 거잖아. 내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대.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됐어? 봐. 첫 번째,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 하나가, 봐.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화자죠.
화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 사내라는 말로 제3자 다른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사나이가 있대. 지금 우물 속을 봤더니 주변 풍경이 비치는 거잖아. 우물을 보고 있는 것이 주변 풍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그 우물 속에는 누구도 있겠어? 나도 있을 거 아니야.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나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 사나이. 사나이. 이런 게 이제 객관화가 되는 거죠. 48번입니다. 48번. 음보. 이 음보랑 음수를 묶어. 음보랑 음수를 묶습니다. 호흡 단위를 일정하게 맞춘다라는 얘기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의미 단위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호흡 단위를 일정하게 맞춘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문장을 몇 개로 쪼개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음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될 음보는 2개밖에 없어. 우리 작품은 3음보 아니면 4음보입니다. 그리고 이 음보라는 개념은 한 문장을 3개로 나눴어.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품 전체에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계속 다 3음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음보라는 개념은 운율을 형성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음보는 3음보 아니면 4음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음보는 없어. 그리고 이 3음보와 4음보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민요적 율격 혹은 전통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외우는 거야, 그냥.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 바로 3음보, 4음보. 음보하면 3음보, 4음보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그럼 얘는 몇 음보가 되는 거야? 4음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음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해. 4개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2덩어리로 나누면 돼. 3음보는 2덩어리로 나눈다 보면 무조건 하나가 남아. 봐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그럼 얘를 2개로 나누려고 하면 얘 자꾸 무언가 하나 남는단 말이야. 야, 이렇게 나눴어. 그럼 얘랑 짝이 돼야 되거든. 짝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3음보, 4음보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음보랑 음수를 짝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덩어리 총 4개의 덩어리인 거지. 얘는 이 덩어리에서 총 3개의 덩어리가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잖아. 결국 이 덩어리 안에 모두 반복될 수밖에 없어. 덩어리가 반복되니 덩어리 안에 있는 모두 반복돼? 글자 수도 반복이 되죠. 덩어리 안에 있는 모두 반복이 된다고? 글자 수도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음수율은 글자 수의 반복인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음수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음수율을 따지기 전에 뭐부터 따지느냐? 음보율부터 따지는 겁니다. 음보율을 따지고 난 다음에 음수율을 따질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 음보는 3음보 아니면 4음보밖에 없다며 거기에 해당하는 음수율도 대표적인 거 외우면 되겠네. 4음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3, 4조 아니면 4, 4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가 반복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해서 3, 3, 3, 4 이렇게 됐네. 얘는 2, 3, 3, 4 플러스 마이너스 1은 해줘야죠. 됐어? 그 다음에 3음보는 현대시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현대시에서는 7호조야. 3음보는 7호조. 선생님,
4음보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인 거니까 4음보는 결국 두 덩어리씩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아 이렇게 글자가 반복된다 된단 말이야. 그럼 7호조는 덩어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7호조는 7글자 5글자라면 덩어리가 2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덩어리 3개라며. 왜 그런 거냐면 현대시에서 이 3음보를 보게 되면 여기는 3글자 4글자죠. 그런데 그 다음 보는 몇 글자야? 4글자 3글자야. 여기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런데 얘 2개를 묶었더니 7개의 글자라는 건 일정하더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2개의 음보를 묶어서 7이라고 하고 세 번째 음보 5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호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현대시라고 정해줬어. 왜냐면 고전시가에서의 3음보는 때에 따라 달라. 때에 따라 달라. 그건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오케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학교에서 배우시면 그때 외우면 돼.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모의고사에 현대시일 때 7호조 3음보 하면 7호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4음보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됐죠? 넘어갑니다. 음수까지 봤어. 같이 음보랑 음수 같이 봤습니다. 넘어가서 또 이제 잘 안 되네.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시상전개 방식. 시를 완성해 나가는 부분적 전체적 질서라는 건데 이거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시상전개 방식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 첫 번째 50번째 개념입니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순차적 변화에 따라 여기서 주의할 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줘. 순환과 구분할 것. 시간의 흐름 옆에다가 순환과 구분할 것이라고 적어줍니다. 순환은 어떻게 돼야 돼? 순환이 되려면 다시 처음으로 이어져야죠. 처음으로 이어져야지 순환이야. 이어지지 않으면 순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낮에서 밤이 됐네. 이건 시간의 흐름인 거지. 그런데 다시 뭐가 됐어? 낮이 되거나 혹은 낮에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면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순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 계절의 흐름, 계절의 순환 다 구분해서 써야 돼. 왜냐면 변화는 그냥 달라지는 거지. 그럼 여름에서 봄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사람이 있겠죠. 달라지긴 한 거잖아. 계절 자체가 여름에서 봄이 됐어. 그럼 그 이면에는 변화로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 여름에서 봄이 될 수 있니? 계절은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 바로 시간이 흘렀다라고 알려주는 표현이 여기죠. 36해가 지나갔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다음 공간의 이동이야. 공간의 이동은 장소가 달라지는 거겠네. 예를 봅니다. 여기 봐봐. 똑딱선은 배를 말해. 검정사포를 쓰고 똑딱선을 내리면 그럼 처음엔 어디 있었던 거야? 처음에 어디 있었던 거야? 똑딱선을 내리면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엔 어디 있어? 똑딱선에 있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네. 똑딱선에서 내렸어. 그랬더니 어디에 있냐면 선창가입니다. 선창가는 배를 타거나 내리는 곳이 바로 선창가야. 구두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똑딱선에서 선창가로 그 다음에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어. 양지 바른 뒷산 푸른 송백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낯서는 신장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그러니까 선창가에서 이제는 어디로 간 거야? 신장로로 간 거지. 들어가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소리 높이 창가하고 그러면 돌다리도 보고 집들도 보고 있는 거네.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있고 이제는 해진 것도 보이고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이제 마지막에 어디 간 거야? 우리 집에 간 거네. 계속 봅니다. 시선의 이동. 다시 시선의 이동이라는 얘기는 화자가 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런데 아까 시상전개는 뭐라고 했어? 방향성이 있다며. 그럼 달라지는 게 아무런 방향성을 띠지 않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다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방향성이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보고 얘 보고 쟤 보고 쟤 보고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시선의 이동은 방향성을 띈다는 거. 그 방향성은 좌우, 그 다음에 원근, 뭐 선후, 앞뒤, 전후, 좌우, 원근. 이렇게 방향성을 띈다는 거. 이 작품은 좀 어려워.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일단 시를 볼 때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그 어떤 장면이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잡아야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 내가 얘기해 줄게. 보리 봤어? 보리 보고, 꾀꼬리 보고, 그 다음에 길 보고, 산봉우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성을 생각을 해봐. 보리, 꾀꼬리, 삼봉을. 이렇게 지금 화자가 본 거예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꾀꼬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산봉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렇게 본 겁니다. 일단 위아래는 아니야. 상하는 아닙니다. 보리 보고 꾀꼬리 봤다고 해서 바로 위? 그러면 길이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럼 길이 꾀꼬리보다 더 어디 있어야 돼? 앞에. 위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계속 상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원근 아니에요 이거? 원근이죠. 왜 원근일까? 원근 거. 그러니까 왜 원근이냐고. 가깝고 멀. 그러니까 어떤 게 가까운 거고 어떤 게 먼 거냔 말이야. 보리, 꾀꼬리가 삼봉우리가 제일 멀리 있는. 그렇죠. 산봉우리가 제일 멀리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보리를 보고선 그 다음에 시선을 좀 옮겨서 꾀꼬리를 봤단 말이야. 꾀꼬리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위로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렇게 위를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길이 보이겠어? 길이 꾀꼬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거라서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지. 길이 네. 쭉 이어져 있는 거 어디까지? 삼봉우리. 그렇지. 얘 봐. 어지러이 날아가는 지금 꾀꼬리 두 마리거든. 암컷이랑 순놈을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보이게 된 거. 이 길 끝에 산봉우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산봉우리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모습을 봐야지 산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산을 이런 모습으로 보려면 산하고 거리가 멀어야. 그렇지 멀어야 돼. 지금 이 사이에 지금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날아다니는 끝에 저 쭉 뻗어 있는 길도 보게 되는 거고, 길 끝에 산봉우리를 보게 되는 거니까 이 작품에서는 원근으로 시선의 이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병렬. 병렬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슷한 구성을 나란히 늘어놓으며 전개하는 거래. 얘는 옆에다 이렇게 써줘. 독립성을 띈. 각각은 독립성을 띄어. 병렬이라는 얘기는 독립성을 띱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사실 병렬이라는 말 직렬 병렬 같이 보거든. 과학 시간에.
직렬은 이렇게 해서 전구를 연결한 거고, 병렬은 이렇게 해서 연결한 거잖아. 그럴 때 봐, 얘가 건전지가 다 됐어. 그러면 얘 불 들어와 안 들어와? 병렬은 얘가 건전지가 다 돼도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어떻다는 거야? 별개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병렬은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빼도 주제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래서 얘를 봐봐.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3세 때 왁자에 내려앉는 대순마을의 노란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않대. 부정 표현이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내 마음의 고향은 없다. 그럼 고향을 잃은 거죠. 그런데 이 작품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왜냐면 이 작품이 좀 어렵거든. 여기에는 반어법이 있습니다. 왜 반어법일까? 이거는 없다와 관련이 있어. 반어법이야. 지금 이 작품에서는 반어법이 쓰였는데 사실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내가 병렬은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첫 번째 본 거는 그 다음 거와 상관이 없어. 그냥 첫 번째 것만으로도 반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좀 어려운 거야.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내 마음에 고향이 없다, 잊었다는 얘기인 거지. 고향을 잊은 거야. 그 고향을 잊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 고향을 잊었는데 고향의 구체적 모습을 떠올리고 있잖아. 그래서 반어거든. 그럼 뭐야? 내 마음에 고향이 없다가 아니라 이런 고향이 어떻다는 거야? 간절히 그립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54번. 54번 옆에 연상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유추. 유추. 요새는 유추도 연상이라고 얘기를 해. 연상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시상이 떠오른 대로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씁니다. 논리성이 떨어진. 거기에 자유롭게 시상이 떠오른 대로 전개, 그 옆에다가 논리성이 떨어진. 유추도 이제 연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작품을 잘 봐봐. 이 작품이 연상 중에서는 좀 쉬운 편에 속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 약간의 좀 논리적으로. 그런데 대체적으로 연상기법으로 쓰인 작품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이상. 왜냐? 그건 정말 제각각의 해석이 가능하거든. 봐봐. 피아노야. 그럼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아노를 보고 있거나 혹은 치고 있거나. 본문 봅니다.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그럼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치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지.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어. 연주도 듣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아노 연주를 듣거나 보거나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에 꼬리를 물고 쏟아진대. 지금 이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는데 혹은 피아노 연주를 보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야? 물고기가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건 이겁니다. 우리 피아노를 연주하려면 보통 어때? 뭘 보고 연주를 하지? 악보. 악보를 보고 연주한단 말이야. 악보에는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어? 음표. 음표를 지금 이렇게 물고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피아노 선율, 멜로디를 듣고 있는 거야. 멜로디를 듣고 있으니 뭐가 생각이 나? 당연히 악보가 생각이 나겠지. 이런 악보를 지금 연주하는가 보다. 그 악보를 지금 어떻게? 물고기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이연을 봐봐. 갑자기 바다야.
왜 바다가 나온 거겠어? 물고기 때문에 나온 거야. 물고기 어디 있지? 바다에 있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바다로 가서 또 바다에 또 뭐가 있어? 파도가. 바다에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을 하나 집어들었다. 물고기로 시작된 연상이 바다에 가서 파도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아노 선율에 뭐 한 거야? 감동받은 거야. 감동받은 걸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겁니다. 이 작품은 아마 모의고사에 안 나올 겁니다. 왜냐? 이거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줬으니까 아는 거지. 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 잘 몰라. 배워서 하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수미상관. 수미상관 어렵지 않죠? 시의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구성하는 거래. 얘는 수미상관의 효가 4가지를 기억합니다. 수미상관의 효가 4가지. 일단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하되 반복한 거죠. 반복한 거야. 반복하면 2가지 효가. 반복하면 무조건 이 2가지가 생각나야 돼. 시에서 반복은 그렇지. 운율과 하나 더 강조. 시에서의 반복은 운율과 강조입니다. 태호가 말한 것도 있어. 그런데 반복의 측면은 무조건 운율과 강조야. 그 다음에 이게 생김새가 똑같은 거지. 결국 같거나 유사하다는 얘기는 생김새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생김새 나오면 형태적 안정감입니다. 생김새 나오면 형태적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각 연이 예를 들어서야 형태적 안정감과 관련돼서 각 연이 2열씩 배열되어 형태적 안정감을 드러낸다. 이것도 맞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형태적 안정감은 생김새의 반복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미상관이 A로 시작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겠죠? 수미상관이니까 A로 끝난 거야. 그런데 앞에서 어땠어? A 다음에 내용이 이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다음에도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났네. 그래서 4번째 효과는 여운입니다. 4번째 효과는 여운이야. 뭔가 이어질 것 같은데 끝냈어. 여운. 그래서 수미상관하면 4가지입니다. 운율, 강조, 형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여운. 그런데 이 수미상관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수미상관에서 어려운 건 유사한 거의 범위가 좀 넓어. 봐봐. 얘는 그냥 처음하고 끝이 똑같아.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똑같을 수 있지만 얘 순서대로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디 가라는 슬픈 신호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나늘에 걸려있다. 내 어디를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지금 이 행의 위치를 바꿔도 1년하고 마지막 년이 동일하게 되는 거지. 이것도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정말 첫 줄, 마지막 줄, 이 줄을 똑같이 만든 거니까. 됐죠? 그래서 유사한 거의 범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56번이야. 여기까지만 봅시다. 56번까지. 56번. 선경후정이야. 무슨 뜻이지? 선경. 먼저 경치를, 주변을, 그 다음에 뒤에 정서가 들은, 그러니까 화자의 느낌이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 작품 봐봐. 다시 먼저 경치를 드러내주고 화자의 정서가 뒤에 나타납니다. 화자의 정서,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주는 부분 뭐 있어? 2가지가 있네.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주는 부분? 그렇지, 실이 다르는 거. 느낌이잖아.
하나 또 있어. 서러운 세대요? 그렇지. 서러운 새. 야, 서러운 거 누가 서러운 거야? 나. 화자가 서러운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숙지 시험은 문학 개념어입니다. 앞에서부터야. 오늘 본 것 뿐 거 아니라 저 앞에서부터 오늘 본 것까지 거기에 나온 개념들을,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제대로 적절하게 외웠는지를 확인할 거야. 그래서 이 문학 개념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단답형이야.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다음 주 여기까지 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어.